안녕하세요. 경영학을 강의하는 이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2024년 경영지도사 1차 시험 대비 경영학 기본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할 거고, 일단 첫 시간이니까 진도 나가기 전에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의 성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준비한 자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자료는 여러분들 강의 온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에 첨부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같이 좀 그 자료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듯 하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 사항이고요. 다른 거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경영 지도사 1차 경영학 공부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시다가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궁금한 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Q&A와 관련된 이야기 잠시 좀 드리게 될 텐데, 크게 세 가지 방법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홈페이지 안에 여러분들 그 강좌 밑에 보시면 질문하기 게시판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게시판에다가 질문하기 올려 놓으시면 제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올려 놓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린 형태, 그 형태가 하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사용하는 이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알려드릴 테니까 이 이메일 통해서 저에게 이메일 주시면 뭐 제가 특별한 사유 없으면 무조건 24시간 이내에 회신 갈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이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교재 사용하게 될 텐데요. 그 교재가 2024 핵심 정리 경영학 제8판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거고, 역시 이제 산업인력공사에서 주관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영학 과목을 가지고 있는 시험이면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경영지도사, 공인노무, 그 다음에 외에 공인노무사, 가맹 거래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교재가 이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재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건데, 이 교재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교재 구성 보시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차례가 들어와 있어요. 차례가 들어와 있는데, 일단 뭐 지금 뭐 어차피 이 차례에서도 가지고 진행할 거니까 뭐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차례인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경영학을 시험 목적성으로 공부하실 때 그 경영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냐면, 너무 방대해 보여요. 그다음에 너무 복잡해 보이고요. 뭔지 잘 모르겠고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그 경영학을 접근하는 순서를 잘 모르셔서 그냥 뒤죽박죽 접근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경영학을 접근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고, 그 순서대로 가시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시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어려워 보여요. 쉽다라는 얘기는 차마 못 드리겠고요. 좀 덜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영학을 접근하는 순서, 가장 기초인 경영학 원론 또는 경영학 입문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올라간 형태, 그런 형태로 목차가 꾸려져 있는 거고, 그런 형태로 이 교재의 차례가 잡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례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례에서 좀 넘기시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파트별 요약 정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파트별 요약 정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건데, 제가 이제 이 파트별 요약 정리를 넣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공부하신 시작과 중간과 끝까지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가 있는 자료가 파트별 요약 정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일단 지금 경영학을 처음 시작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경영학을 처음 시작하신다면 일단 이 경영학이 전체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생겼지? 라는 것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좀 볼 수 있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적상으로 표 형태로 좀 간단하게 정리해 놓고 있는 것이 파트별 요약 정리가 돼요. 그럼 이제 처음엔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냐면, 역시나 이제 뭐 나중에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경영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익숙함, 다독이에요. 계속 익숙하게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재를 들고 다니면서 보시기는 쉽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만 한 A4 한 15페이지 정도 될 건데, 요 부분만 계속 들고 다니면서 뭐 운전하실 경우는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신 경우라면 그 이동 시간에, 아니면 뭐 화장실 좀 그런가요? 화장실 같아서 그건 짬짬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자료가 파트별 요약 정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이제 쭉 시간이 흘러서 시험 당일이 되셨어요. 시험 당일이 되셨습니다. 그럼 시험 당일날 시험장 가실 때 그냥 달랑 컴퓨터 형성 사인펜만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 막판 뒤집기라는 게 있으니까 뭔가 마지막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아티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최종 마무리로 빠른 시간에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파트별 요약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별 요약 정리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교재보다 더 친숙하게 들고 다니시면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내용의 자료가 요 자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일이 한번 있었냐면, 그때 이제 실강할 때였는데요. 예전에 이제 갑자기 제가 분명히 들고 다니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얘기 하는 순간 그 수업에 참석하신 어떤 분이요, 그분을 푹 하고 찢었어요. 네. 근데 그걸 제가 직접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은 죄가 있죠. 들고 다니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들고 다니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들고 다니셔야 되니까 찢으신 거거든요. 근데 푹 하고 찢으라고 북은 아닌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냥 농담 한번 해봤어요. 어쨌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만 PDF로 떠가지고요. 달리 제공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요 파트별 요약 정리만 PDF 파일로 해가지고 지금 동영상 강의에 OT 이쪽에 첨부 파일로 제가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첨부 파일로 올라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제 카페에 가입하시면 카페에 이미 요 파트별 요약 정리에 대한 PDF 파일이 업로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 첨부 파일을 이용하시는지 아니면 카페에 업로드 있는 파일을 활용하셔서 그냥 출력해서 쓰시면 되는 거지, 책은 찢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는 것이 파트별 요약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별 요약 정리가 지나고 나면 본문과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본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는 건데, 쭉 교재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교재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서술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요약형이 아니라 서술식으로 좀 쓰여져 있는 형태의 교재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반적으로 수험서 쓸 때 가급적이면 요약식으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요약식으로 쓰지 않냐면, 전 이제 항상 역시 뒤에서 똑같은 얘기 드릴 건데, 경영학은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된다고 전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교재를 요약식으로 써놓게 되면 그냥 다 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되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경영학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해를 도와드릴 목적으로 교재를 서술식으로 작성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러면 한편으로 요약식은 장점이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 요약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긴 있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교재를 요약식으로 쓰게 되면 빈칸들이 좀 많아서 일단 눈에 좀 잘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제 입장에서 서술식으로 작성하고 있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좀 교재 본문이 작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서술식 형태를 따라가고 있긴 한데 그 교재 본문 내용 보시면 살짝 활자체가 다르고 색깔도 살짝 들어가 있는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조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 강조해 놓은 부분들이 요약식으로 작성했을 때 들어가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본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강조를 함으로써 가독성을 좀 증대시켜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이제 역시 교재 본문 쭉 보시면 제 교재가 좀 뭐가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하냐면 각주가 좀 많이 들어가는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교재들이나 각주가 들어가 있긴 한데 다른 교재의 각주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좀 부수적인 내용들을 많이 언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각주는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제가 또 교재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논리적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첫 글자에서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보셨을 때 이 흐름이 연결될 수 있도록 교재를 써야 된다는 게 제 어떻게 보면 고집이자 마인드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좀 주변에 벗어난 내용들이 출제가 되기도 하죠. 물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출제들이 스트림 하에서만 출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스트림에서 벗어나는 것들도 있고, 그럼 당연히 그런 내용들은 담아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본문에다가 때려 넣으면 이 스트림이 깨지죠. 스트림이 깨지다 보니까 역시나 그렇게 되면 교재는 백과사전 형태로 바뀌어버리고요. 백과사전 형태로 바뀌어버리면 이해 중심의 공부를 할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일단 본문에서는 스트림을 가지고 쓰고 있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정리해야 될 내용들을 저는 각주로 빼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각주가 맨 밑에 내려가 있고 글자 크기도 본문보다 작긴 하지만 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각주는 본문과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이야기, 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보시면 본문과 관련된 이야기 보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 기출문제 2023년도까지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 출제된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가맹거래사 기출문제가 전부 다 수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들을 추가적으로 이 교재 외적으로 확인하실 건 없고요. 딱 이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면 충분히 확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세 가지 기출문제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특히 가맹거래사 시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일단 자격증 명칭상으로는 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재무관이나 회계학의 많은 강점들, 그러니까 문제들이 좀 그러니까 그 1차 시험에서 재무관이랑 회계학에 대한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질이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가맹거래사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재무관이랑 회계학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저는 경영학을 담당하고 있고 경영학 안에서 경영지도사 시험에서는 회계학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계학이 출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회계학은 별도의 과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경영학 안에서 회계학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회계학이라는 별도의 과목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니까 역시 그런 취지에서도 제 교재에 있는 회계학 문제 풀어보시는 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취지들을 가지고 기출 문제들을 확인하시면 되고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교재가 이 교재이고요. 제 입장에는 감히 경영지도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최적의 교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재 가지고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교재에 대한 말씀 드렸으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강의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될 듯한데요. 제일 첫 번째, 저는 철저하게요.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날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전체를 묶어서 보셔도 마찬가지고요. 매 강을 단위로 보셔도 마찬가지일 텐데 항상 저는 탑다운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탑다운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건데 뭐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항상 저는 큰 그림을 먼저 그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큰 그림을 제가 그냥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냐면 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큰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그 밑에 세부적인 그림들을 채워가는 형태로 강의가 진행될 거고 이 세부적인 그림들을 그리는 것을 다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 그걸 이제 어떻게 구현해 드릴 거냐면 일단 판서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판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얘기가 끝나고 나면 판서에다가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추가적인 내용들을 교재로 다시 한번 정리한 형태, 그런 형태로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면 실질적으로 2회독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취지를 가지고 강의가 진행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제가 지향하는 강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이해 중심의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저 이해 중심의 강의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할 거니까 무조건 외우지 말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이해 중심의 강의를 전 지향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경영학 공부하실 때 뭔가 뜬구름 잡는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걸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손에 잡히는 경영학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이해 중심의 강의와 손에 잡히는 경영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영지도사 1차 시험을 준비하심에 있어서 경영학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일은 절대로 없게끔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고요. 그럼 지금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역시나 제가 그 애석하게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경영학을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경영학을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뭔가 가정을 하고 시작해야 될 텐데 전 어떤 가정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지금부터 제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요. 경영학에 기억도 본 적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결국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들을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차근차근 내용들을 쌓아간다는 형태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강의를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강의하면서 어떤 측면들을 좀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 그 경영학적인 표현들을 좀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완전한 사회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표현들이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이 그대로 들어왔을 때 의미도 그대로 들어오면 괜찮은데 의미가
경영학 안에서는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표현이지만 이게 국어적인 의미와 경영학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푸시는 관점이라면 어떤 표현이 있을 때 국어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을까요? 경영학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경영학적으로 해석하셔야만 문제가 풀리는 거겠죠. 그런 표현들이 몇 가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짬짬이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자료상으로 보시면 몇 가지가 예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지금은 OT 때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 경영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고전적과 현대적이라는 표현을 종종 보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전적과 현대적이라는 거 그냥 국어적으로 접근해버리면 고전적은 옛날 것, 현대적은 요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 고전적과 현대적이라는 표현이 경영학으로 넘어오면 옛날 것과 요즘 것의 의미는 거의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떨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냐는 건데 그 경영학은 이제 주된 관심사가 뭐에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사람에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가정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X 관점과 Y 관점 두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OT 때니까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지 않을 거고 어쨌든 인간에 대한 가정은 X 관점과 Y 관점 두 가지가 있는데 X 관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때 쓰는 경영학적 표현이 고전적이고요. Y 관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때 쓰는 경영학적 표현이 현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고전적이 X관점, 현대적인 Y관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시험장 들어가셨는데 문제를 푸시는데 고전적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 고전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옛날 거 어쩌고 저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을 찾지 못하시는 거고요. X관점과 관련된 어쩌고 저쩌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을 찾을 수 있으신 거죠. 그런 형태입니다. 다음 수평적과 수직적이라고 하는 표현 역시나 우리가 국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수평적은 이게 수평인 거고 수직은 이게 수직인 거죠. 근데 역시나 이 수평과 수직이 경영학으로 들어오면 의미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경영학에서의 수평과 수직은 각각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경영학에서 표현되는 수평적은 동일 단계란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없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수직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계의 의미로 사용되던가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있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문제를 푸시다가 수직적 또는 수평적이 나왔을 때 수평과 수직이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문제가 안 보이는 거죠. 수평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동일 단계 또는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없는 거구나.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문맥상으로 파악하시면 되고 수직적은 다른 단계나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셔야만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작이라는 표현이고요. 역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도 무작이라는 표현 종종 쓰시는데 그 국어적으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무작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시자면 대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무작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시죠. 그런데 역시나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무작이라는 표현은 대충의 의미는 없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무작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동일 발생 확률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무작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강의 진행하면서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 취지들을 가지고 이 경영학적인 표현들을 전달하는 것을 염두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항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네 번째고요. 강의 범위를 좀 정해야 되는데 그 역시 이제 교재 보시게 되면 모두 파트 4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파트 1, 2, 3, 4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접근법을 좀 달리 가져갈 겁니다. 왜 접근법을 달리 가져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그 출제 경영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고 요게 좀 설명이 돼야 강의 범위가 이게 되기 때문에 이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경영학에 대해 전체 분야를 경영 언론과 경영 전략, 그다음에 조직 행동론, 인적 자원 관리, 생산 운영 관리, 마케팅, 재무 관리, 경영 정보 시스템으로 구분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회계학은 경영학 과목 안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의
출제 경향들을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문항수 보시게 되면 2020년도까지는 40문항이었고요. 2021년도부터 25문항으로 줄었어요. 물론 40문항에서 25문항으로 줄면서 그 시험의 난도가 좀 쉬워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경약 지금 이제 25문항으로 바뀐 이후로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출제 비율들을 보시게 되는데 비율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상으로 보시게 되면 경영 언론과 경영 전략, 조직 행동, 인적 장관력 합쳐서 한 70%의 비중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분야가 30%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 역시나 전략적으로 준비하실 필요성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출제가 많이 되는 쪽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출제가 되지 않는 쪽은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안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현재 출제 비중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70%, 여기가 한 30%의 비중들을 가지고 있고, 현재 경영지도사 1차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도 아닌 거예요.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도 아닌 겁니다. 무조건 평균 60점만 넘기면 되는 시험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좀 전략적으로 간다고 봤을 때 일단 경영 언론, 경영 전략, 조직 행동론, 인적 자원 관리까지만 잘 해 놓으시면 70% 정도가 해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30%인데 뭐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 가지고 푸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제 교재 편제를 보시게 되면 경영 언론과 경영 전략이 합쳐서 제1 파트 1, 파트 1으로 들어가 있고요. 조직 행동론이 파트 2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가 파트 3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 파트 1, 2, 3에 대해서 70%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파트 4가 30%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가성비 있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 돌아가시면 파트 1, 파트 2, 파트 3는 본문 중심으로 강의하면서 전체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좀 잘 잡아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파트 1, 2, 3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 4는요. 역시나 그 경영지도사 기출문제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또 기출문제들을 좀 타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 4는 본문의 내용들을 다 강의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더 괴롭혀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강의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그러니까 경영지도사 기출문제 중심으로 강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근데 하지만 본문 강의를 진행하지 않으니까 그 기출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하면서 거기서 조금 파생되는 내용들까지 정리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강의하면서 파트 4는 진행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파트 1, 2, 3가 전체 출제의 7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파트 1, 2, 3는 본문 중심으로 강의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강의를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파트 4는 한 30%의 비중밖에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쪽은 본문 중심의 강의가 아니고요. 기출문제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 그 기출문제들을 중심으로 강의하면서 그 기출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정리해 드린 형태, 그런 형태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거고, 그게 이제 이번에 2024년 경영지도사 1차 시험 대비 경영학 기본이론 강의의 강의 범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될 듯 하고, 물론 이제 그 외에 뭐 여기 특히 여기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풀어보실 거잖아요. 풀어보실 텐데 그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문제에 대한 이해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Q&A 채널들을 통해서 저한테 질의응답 하시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방법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부 방법 보시게 되면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린 것처럼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을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약 단순 암기로 공부하시면 절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일이 생길 거예요. 더군다나 아무리 그 경영지도사 경영학시험의 난도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요. 단순 암기 형태로 푸는 문제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만 푸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고 이해 중심으로 학습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요. 그럼 이제 그 이유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해가 되면 암기도 자연스럽게 돼요. 이해가 되면 암기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 들어가 있냐면 앞 글자 두 문자를 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가급적이면 두 문자 따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따시더라고요. 따시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두 문자 따지 못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역시나 이제 그 법학 과목이요. 만약에 법학 과목을 공부하시는 경우라면, 저는 제가 만약에 법학 과목을 강의하는 사람이라면 두 문자 따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두 문자 따라고 법학이라면 얘기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문제가 출제될 건데, 그 법학 과목은요, 수험생이 공부하시는 용어와 출제자가 출제하는 용어가 동일한 개념이라면 달라질 일이 없어요. 왜일까요? 어차피 그 용어, 법전에 있는 용어를 쓸 거니까요. 근데 경영학은요, 경영학전이 없어요. 그러면 경영학전이 없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똑같은 의미지만 수험생이 공부한 용어와 출제자가 문제에 사용하는 용어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용어가 다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앞자를 따버리면 막상 들어갔더니 그 앞자가 존재하지 않는 일이 생길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해 버리면 일단 시험 상황이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멘탈이 깨져요. 그리고 사실 시험 보실 때 물론 이제 실력을 갖추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멘탈을 관리하는 것도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멘탈이 깨지면 아는 것도 못 푸시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두 문자를 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래도 무조건 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발 양보하겠습니다. 따세요. 따시되 무조건 단순함기 형태로 따지 마시고요. 제발 좀 내용을 이해하고 따시더라도요. 왜냐하면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두 문자를 따 놓으시면 실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두 문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좀 다른 표현이 들어오더라도 이미 내용이 이해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연성 있게 대응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이해하는 형태로 공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해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그 출제되는 문제들을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단순함기 형태로 물어보는 문제들은 이제는 거의 없어요. 어떤 내용이 있다면 이걸 이해하는지를 보고 이걸 조금 표현을 바꿨을 때, 표현을 달랬을 때 이 표현도 맞는 표현인지 다른 표현인지 틀린 표현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게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역시나 단순하게 외우시면 그 수험생분들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짝 용어만 바뀌어도, 내용만 바뀌어도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용을 이해하시고 이 이해한 내용과 조금 표현이 달라졌을 때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틀린 표현인지를 판단하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측면 때문에 저는 계속 이해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는 문장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해 중시하셔야 되는 이유, 상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영학은 어떤 개념들이 많이 지배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경영학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 중에 절대적인 개념은 거의 없어요. 상대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대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똑같은 문장이지만 이 문제에 사용되었느냐, 저 문제에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OX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영학 시험 출제 보시게 되면 가장 옳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문제가 똑같은 보기가 이 문제에 사용되었느냐, 저 문제에 사용됐느냐에 따라서 OX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경영학 문제를 푸실 때는요, 보기 5개를 놓고서 그 보기 5개 개별적으로 OX 형태로 가시는 건 조금 위험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푸시는 게 가장 맞는 거냐면, 보기 5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걔네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시면서 그 중에 가장 옳은 거, 아니면 그 중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은 생각보다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문제를 푸실 때 상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문장들을 쭉 나열해놓은 상태에서 이 문제가 O인지 X인지를 가지고 공부하신 형태는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OX 형태로 공부하는 것도 역시나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강조하는 거죠.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해 중심으로 학습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꼭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5분 투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학을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익숙함이에요.
그리고 익숙함이다 보니까 다독을 전 주로 강조하게 되는데, 역시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리게 될 거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들으실 거잖아요. 근데 그 강의 시간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빨아들이시면 복습의 시간도 줄어들 거잖아요. 그럼 이제 먼저 강의와 관련된 얘기 먼저 드리면, 그 강의 시간에 최대한 많은 걸 빨아들여서 저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강의를 수강하시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해 주세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습하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이 5분 동안 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냐면, 머리는 딴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딴 생각해도 상관없고 그냥 눈만 그 강의 진도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만 주세요. 예습까지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머리는 딴 생각해도 상관없고 눈만 가볍게 한번 읽어봐 달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힘을 발휘해 주냐면, 이렇게 한번 살짝 읽은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제 강의 시간에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얄팍하게나마 두 번째 자극이 돼요. 두 번째 자극이 되고요. 그 두 번째 자극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익숙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잘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익숙한 건 잘 빨아들입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건 천천히라도 빨아들이면 괜찮은데, 기본적인 스탠스는 튕겨내버리는 스탠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익숙함을 만들어 놓으시면 수업 시간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빨아들일 수 있고, 그 목적상으로 5분 정도를 투자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익숙함은요, 뭐에도 활용될 수 있냐면 복습을 할 때도 활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나시면 그 다음에 복습하시겠죠. 뜨끔하세요? 복습하실 거잖아요. 복습하실 텐데 그 복습하는 방법하고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습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세요? 책상에 앉으셔가지고 만약에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복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1페이지부터 꼼꼼하게 정독을 통해서 복습을 시작하시죠. 근데 제가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요. 경영학은 그렇게 하시면 그 복습의 시간이 너무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습을 하시는 게 좋으냐면, 일단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가 복습해야 되는 범위라고 가정하면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소설책을 보시는 것보다 조금만 딥하게, 그냥 소설책을 보시는 것 정도로 가볍게 한 두세 번 다독을 먼저 하세요. 두세 번 다독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정독 전에 다독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복습이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실적으로 그렇게 다독을 한 후에 정독을 하시면 이 정독 자체에 들어가는 시간이 확 줄어요. 그래서 전체 복습 시간은 줄어드는 현상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는 처음부터 정독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용들을 읽어본 다음에 정독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경영학의 가장 기본적인 공부법은 다독이 돼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무조건 읽으시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 잘 갈피가 안 잡히시면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읽으세요. 무조건. 죽이 되는 밥이든 그냥 무조건 읽으시는 겁니다. 무조건 읽다 보면 좀 익숙해지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정독을 하시면 훨씬 수월해지세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이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형태의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나 저는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심에 있어서 그 서브노트 작성하는 걸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여기서 똑같은 얘기는 하지만 다독, 회독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일단 지금은 시험 때까지 그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유가 좀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시험 날짜에 임박해지면 시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경영 지도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직장 생활을 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없으시죠. 그럼 이제 회독수를 늘릴 때 기본서를 가지고 계속 회독수를 늘리실 때는 이제 처음에는 괜찮은데 뒤로 가시면 시간적 부담이 생기실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는 빠른 시간 안에 회독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드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있는 자료 파트별 요약 정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15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무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기본서와 파트별 요약 정리 중간 정도에 있는 뭔가 아티클이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의 역할을 할 거냐면 서브노트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좀 만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역시나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또 가지고 있는 고집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최대한 강의 시간에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해 드리고 싶은 욕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브노트 어떻게 드릴 거냐면, 그 만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만들어 드리진 않을 거고요. 만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제가 이제 OT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텐데,
그 강의 어떻게 할 거라고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판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판서 막 판서하지 않을 거예요. 목차책에 다 잡아 가지고요. 그렇게 판서할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제가 강의 진행할 때 제가 칠판에 판서한 내용을 그냥 노트 한 권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거기다가 그대로 받아 적으세요. 그리고 종강이 되면 깔끔하게 서브노트에 초안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서브노트에 초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다가 이제 계속 공부하시면서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색깔 좀 달래서 그러니까 추가해 놓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오답 노트를 겸해서 거기다 추가해 놓으시면 결국 뭐가 될 거냐면 단권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그 단권화를 통해서 시험 날짜에 임박했을 때는 이 서브노트만 가지고 계속 회독수를 늘리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게 서브노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브노트는 꼭 좀 작성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실 거냐면 어차피 제가 칠판에 판서할 거니까 그냥 그 내용을 직접 제가 써서 그냥 주시죠 라고 생각하실 거거든요. 예, 근데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뭐 어찌 보면 핑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드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도 없어요. 예, 제가 어떤 미리 뭐 서브노트나 이런 걸 가지고 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강의 짬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쭉 이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그때그때 맞춰서 판서를 좀 하면서, 물론 이제 그 워낙 제가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판서도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긴 한데 그냥 제 머릿속에 나오는 걸 가지고 판서하는 거지 제가 어떤 아티클을 가지고 판서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아티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다음 또 한 가지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경험이 한번 있었냐면 그 다른 쪽에서 강의할 때였는데요. 어떤 학생 하나가 저한테 종강날 왔어요. 와가지고 이만큼의 A4 용지를 프린트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니? 그랬더니 교수님 서브노트 없으시다면서요. 제가 교수님 판서하신 거 다 서브노트 만들어서 복사했으니까 드릴게요 라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받는 순간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그 성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미리 강의하기 전에 나눠주고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딱 한 번 해보고 그 다음부터 안 해요. 예. 왜 그러냐면 그걸 그렇게 나눠드리고 나니까 제가 강의를요 거기다가 맞추고 있더라고요. 예, 그 순간 제 강의는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정말 핑계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는 것도 공부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어쨌든 써본다는 거 어쨌든 1차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시험도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2차 시험 때는 정말 그 답안을 서술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써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가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노트 한 권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판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서브노트의 초안들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가 단거나 하신 형태로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트를 구입하실 때 일반적인 노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세로 방향으로 긴 형태의 노트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어떤 노트를 구입하시냐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노트를 좀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왠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판서 형태가 그 옆으로 좀 긴 판서예요. 옆으로 긴 판서이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하다 보면 이쪽 끝에 가서 궁지에 몰리는 일이 생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유있게 옆으로 길게 서브노트를 작성하시면 이제 옆으로 긴 판서도 문제가 없을 테니까 이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 형태를 강조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서브노트 작성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단권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뭔가 기록을 더 추가적으로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빈 공간이 별로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작성하시면 빈 공간들이 좀 많이 발생할 거라서 뭔가 추가적으로 써 놓으시기가 훨씬 좋으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로 방향이 아니고요 가로 방향으로 작성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서브노트와 관련된 이야기도 다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그 본문 내용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 푸실 텐데 그 문제들을 보시게 되면 그 본문에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만든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왜 그런 일이 생긴지를 말씀을 드리면 역시 본문에서 모든 내용들 다 커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다 보면 역시 또 백과사전이 돼버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뒤에 문제 푸시면서 본문에 없는 내용의 문제가 등장하면
그 문제 베이스로 그냥 공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문제 자체는 살짝 아웃사이더에 있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 문제 자체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해설을 좀 자세하게 달아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문에는 없지만 문제만 있는 내용은 문제 중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가 그 밑에 해설을 좀 자세하게 달아놓은 상태니까 그 문제 베이스로 정리하시면 역시나 그런 구멍들이 또 채워지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가 여러분들 공부 방법으로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제 경향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고, 이 출제 경향은 아까 다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을 듯하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지을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경향 내용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